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다방.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듣는 오다방. 일반 시민도 이제 슬슬 많이 듣기 시작하는 오다방입니다. 오늘 늘 함께 해주신 서혜성 작가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송을 못 하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별한 분인데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보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석자만으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보미란 이름이 드문 이름은 아니죠. 그쵸. 요새는 조금 사진에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간사님도 김보미 간사님이 계신데. 네. 근데 이분은 여성이시고요. 목소리 들으신 것처럼 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아이고, 네. 초대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학생회장 임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 12월에 임기 시작해서 지금 임기 4개월째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1월 말까지가 임기예요? 1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김보미 회장님이 총학생 회장 될 때 그 선거가 일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원래 총학생회장 선거했다고 해서 언론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진 않죠. 사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한두 개 나오긴 해요. 기사가 한두 개 나오긴 누구 한데. 네, 근데. 몇 줄짜리. 네, 이번에 좀 많이 나왔죠. 네. 단독 출마였죠. 네, 단독 출마. 그러면 찬반. 네.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네, 50% 투표를 해야 성사가 되고 학생들 16,000명 중에 그리고 거기서 50%가 찬성을 해야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50% 두 번을 다 넘겼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할 때 보면 그래요. 11월쯤에 선거하는 것 같은데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아서 연장 투표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보통? 서울대도 한 6년간 계속 재투표를 해서 4월에 재선거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죠. 11월에 한번 하고 안 돼서 계속 안 돼서 6년째. 그러면 이제 11월에 안 하면 그 다음에 해요? 4월에 네. 다시 재선거를 해요. 프로야구도 아니고 뭐 가을 선거, 봄 선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6년 만에 처음으로 소위 가을 선거에서만 당선된 투표로 당선된 후보가 됐다. 네. 그리고 18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연장 없이 갔었죠. 연장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4일 동안 하는데 이게 투표율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보여요. 조금 며칠 더 하면. 그러면 이제 연장을 가요. 50%를 안 넘겨서? 네. 근데 이번에 연장 그러니까 없이. 연장이라는 게 두 번 있네요. 그러니까 가을에만 며칠 더 연장하기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가을에 연장해도 안 돼서 아예 봄에 하기. 네. 봄에 하는 건 물론 안 했고, 네. 연장조차 안 했다. 네. 그게 몇 년 만이요? 18년 만이죠. 와, 어마어마한 기록이네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갑자기 총학생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권자로서 투표가 권리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18년 동안 뭐 최소한 5년 이상 잘 안 됐던 것은 뭐 귀찮기도 하고 그다음에 총학생회가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변화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18년 만이면 스스로 총학생회장 후보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부총학생회장으로 있었을 때 이제 작년에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학생회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사회 신뢰를 다시 찾자였고 근데 그게 잘 된 것 같고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선거를 하는 줄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하는 줄 몰라서 또 투표를 안 한 친구분들이 학우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좀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커밍아웃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부총학생회장을 했죠. 직전에. 네. 그때는 이렇게 화제에 오르진 않았던 거죠. 네. 그때는 그냥 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그러니까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소위 성소수자로서 커밍아웃 한 게 논란을 짚었군요. 그렇죠. 네.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근데 남이야 무슨 성소수자건 다수자건 별로 상관없을 텐데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잖아요. 유독. 그렇죠. 그리고 찬반 논쟁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있었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 좀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좀 많이 상식적인 학생들. 네. 네, 그래서 옹호 사이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총학생회장이 이번에 전도 제재 공약이라는 걸 냈는데 전도 제재. 외부 전도 제재. 그러니까 외부에서 학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많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이 네, 기숙사 대학 입주 캠퍼스 시절에 안에 기숙사에도 들어와요? 기숙사 입주 시기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그때 들어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내에서도 전도가 있는데 이게 좀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해도 좀 이렇게 계속 이제 쫓아오면서 이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무슨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네. 내가 여기 학교 선배인데 혹시 교회 다니냐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저는 종교가 다른 종교가 있어요 해도 그러면 뭐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릿말이 네, 있기처럼. 계속 그렇게 해서 그게 학생들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이번 선거에 관심도 많아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김범희 회장님이 후보 시절에 학내 소위 전교 제재를 하겠다, 함부로 못하게 했다 이런 걸 공약으로 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낸 건데 제가 낸 건 아니었는데 이게 저희 부총학생회장이 되게 네.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 친구가 낸 건데 이제 오해를 많이 샀죠. 그러니까 김보미가 커밍아웃 하면서 뭐 기독교 탄압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이슈가 좀 이렇게 불이 지펴져가지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뭐 논란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선거라는 게 좀 시끌벅적하고 네. 관심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이었네요. 그렇죠, 네. 와, 브라보. 그러면 그냥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런 총학생회장 후보의 커밍아웃 때문에 관심이 커진 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일회적인 일인가요?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나 이런 게 높아진 게 아니면 조금의 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스스로 보시기는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이제 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변화. 뭐 꼰대라고 부르는 아저씨들은 그런 기대가 많잖아요. 그런 거냐 아니면 그냥 요번 한 번에 이렇게 관심이 커진 거냐. 전도 제재 문제, 커밍아웃 문제 때문에. 그 학내에서 요즘 인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2015년에 작년에? 네. 제가 그때 강석진 교수 파면 학부 대표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 네. 좀 독특한 분 있었죠. 네. 그때 이제 강석진 그다음 박오수 교수까지 네, 경영도 박오수 교수까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파면까지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불편한 건 또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부총학생회장 할 때 강석진 박오수 건 하고 그다음 저희 봄축제 폐막제 때 인권 침해 발언을 했었어요. 사회자가. 그래서 그거 문제. 사회자는 누굽니까? 학생이에요? 아니면 외부? 학생이었는데 이제 고학번 선배, 07, 네. 08학번 네. 선배였는데 이제 그거 문제 제기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학생 수수자 인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세터 갈 때도 인권교육 다 받고 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떤 인권에 대한 관심도도 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의식을 좀씩 느끼고 있고 저는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사실 서울대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충격적이고 망신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게 중요한 인권의 시작이었고 그런 게 총학생회장 선거의 관심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요즘 뉴스로 많이 나온 게 그 오리엔테이션, 네. 세터, 새내기 배움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이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말짱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서울대는 가기 전에 인권교육을 시켰군요. 그러니까 무슨 단과대 학생 회장들 이런 사람들한테요? 아니요. 단과대가 출발하기 전에 전체 인원한테 이제 인권센터 교육해 주시는 분들 초청해서 교육 1시간, 그러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정말 간단한 것부터 네.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갔었죠. 그런 적이 처음이죠, 지금 서울대가. 그렇죠. 올해,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했는데 제가 생활대 학생회장 할 때 생활대에서 좀 먼저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게 다른 단과대 학생회장들도, 이런 거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다가 이제 한 2, 3년 차 되니까 이제 많은 단대들이 하고 가죠. 브라보, 대단하네요. 맞아요. 세터가 새내기 배움터.
세터에 가서 막 범죄거든요. 가혹행위 같은 거 보면. 근데 그게 뭐 전통 이상한 문화, 군대 문화 하여튼 이상한 건데 저는 답답한 게 이거 좀 알기라도 하면 이게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요새는 형사처벌 받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취직도 안 되고 그다음에 대학 다니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진짜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뉴스 보면서 이렇게 상상만 했는데 이런 걸 서울대에서는 실현하고 있군요. 네. 우리 김범희 회장님이 이야, 청취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반갑고 기쁘고 아니 커밍아웃 관련한 질문도 하고 싶긴 한데 사실은 저는 그냥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뭐 꼭 총학생회장 나가실 때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들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입학을 하고 나서 뭐 수업 중에서도 뭐 공공연하게 차별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교수님 중에 뭐 성적 지향 가지고요? 네. 그리고 항상 어떤 이성애 중심적인 그 문화 있잖아요. 그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불편했어요. 네, 맞아요. 되게 외로웠고 대학 생활이 그리고 거짓말 투성이었고 그래서 언젠가 이곳이 좀 이런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부총학생 회장을 할 때 이제 저희 이제 그 단과대 학생회장들이랑 하는 그 술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한 단과대 학생회장 친구가 근데 그 친구도 감수성도 되게 있는 친구고 괜찮은 친구인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성소수자들 있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아니야, 꽤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주변에 꼭 있을 거야. 한 명은 꼭 있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계속 에이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서 이제 술 먹고 남자였어요. 남자친구. 네, 근데 술 먹고 그냥 얘기했어요. 네 옆에 레즈비언 한 명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했겠다. 그리고 그 친구. 그 친구도 굉장히 미안했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랬냐고.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총학생 회장으로서 커밍아웃을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학교에 그래도 성소수자 한 명이 어디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다니고 숨도 쉬고 말도 하는구나. 그리고 봐라 별거 아니다. 사실 그쵸. 별거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서울대학교 총학생 회장 우리 학교 총학생 회장이란 사람이 성소수자이니까 그냥 성소수자인 일반 학우들한테도 조금 이 공간이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언론에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았나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편안해졌어요. 많은 부분에서 집안 문제나 이런 거? 집안 문제 대충 주변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뭐 이런 거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글쎄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한 거 다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하게 묻는데 저는 뭐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게 만드는 사회 자체가 문제지. 그렇죠. 지향은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천박한 거겠죠. 그런데 관심을 과도하게 갖잖아요. 되게. 그리고 남성 성소수자는 훨씬 더 혐오하고 여성 성소수자는 좀 약간 봐주려고 하는 남자 문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기도하면 통할 것 같고 막 이런 문화도 있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면서요. 치료교육 뭐 이런 거 치료 한다고 이렇게 뭐 회계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과도한 관심이 좀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학생회장 김범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뭐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학생 생활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미래도 있고 그런데 자꾸 레즈비언 또는 성소수자 이렇게만 재단하려는 이 아저씨 문화 같은 거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불편함 그런 거 제 주변 친구들은 그렇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와 어떤 뭐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기조문에 그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저는 여전히 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그냥 성적 지향이라는 한 부분만 저는
그냥 성소수자인 건데 그거 하나가 김보미 전체를 씌운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좀 담긴 했었거든요. 네.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본인 상태가 제일 중요하죠. 본인이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괴롭거나 너무 많이 힘들면 어렵지만 상태로 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으신 것 같고. 뭐 예상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총학생 회장이 된 거는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네요. 부총학생회장 있고. 네, 단과대 학생회장 아까, 있고, 부총학생회장 있고, 총학생회장 하고, 그 전에도 이제 학생 집행부 쭉 하고, 과 대표 하고. 와,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간부직은 거의 다 했네요. 네.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아니, 그렇겠죠. 무슨 총학생회 고문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네, 과대표부터 해가지고 단과대 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학생회장까지 온 거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네네. 드물죠. 그러니까 뭔가 나름의 뜻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회 활동을 이렇게 꾸준히. 사실 대학 생활에 굉장히 학생 김보미에게는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학생 그렇죠. 활동이.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학생이고, 사실 하나 하고 나면 항상 그 다음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자석에 끌리듯이 계속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해봐서 조금 변화를 보니까 좀 더 큰 공간에서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더 큰 공간에서 만들어 보고 싶고. 약간 마약성이 있군요. 그렇죠. 부총까지 하니까 이제는 총학생회장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총학생회장이 돼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이 공간의 문화를 많이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공기, 분위기, 문화를 많이 바꾸는 거. 어떤 공기가 탁하고 뭐 질식할 것 같은 공기가 있으니까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게 그랬어요? 서울대 안에서? 서울대 안은 그래도 그렇게 마초적인 분위기나 이런 건 덜하긴 해요. 다른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편한 지점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죠. 이를테면요. 예를 들면은 그 교육을 받고 가도 그러니까 교육 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갑자기 선배들이 어디서 차 타고 와가지고 술 먹고 새내기 배우터 같은데 이런 데 온다거나, 아니면은 아직은 애인 있어라는 말이 어색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친구 그냥 바로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남성이면 여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사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그거 자체를 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무슨 소개시켜줄 것도 아닌데.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 있잖아.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디 고향 출신이에요? 학교 어디 다녀요? 종교 어떻게 돼요? 뭐 애인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자녀 있으세요? 되게 관심 많아요. 타인한테. 그러니까 경찰관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국정원 직원 하는 같고. 것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김보미 회장님 말씀은 아예 안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만, 굳이 물어본다면 그럴 때도 좀 감각이 필요하다. 남자친구 있어가 아니라 그냥 사귀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그런 거하고 또 작년에 사건 사고가 있어서 서울대 성폭력 사건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하지만, 이게 작년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던 어떤 그렇죠. 축적됐던 거고. 그러니까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문제가 없는 공동체나 사회는 없다 생각을 해요. 다만 맞아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그런 인권 피해, 뭐 성폭력, 성희롱 피해만이 아니라 그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신고센터 같은 걸 만드는 게 공약이었어요? 저희 공약이 이거 관련된 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겁니까? 인권 가이드라인. 정말 차별금지 조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내에 있을 수 있는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학칙 수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떤 규범화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인권 침해가 당했을 때 근거 조항이 될 수 있고, 또 구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가. 그건 학생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 당국하고 함께 만드는? 대학 당국하고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토론회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학내 사회 안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100%가 다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렇죠. 이 조항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 나는 꼭 지켜야 하는 조항들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를 학생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실효성 있는. 시민사회 교육을 좀 하고 싶어요. 그건 뭔가요? 시민사회 교육은? 시민사회 교육은 저희가 공약 낼 때 이름은 대학에 와서라도 배워야 할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내가 타인과 다를 수 있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고 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군인권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정말 피상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필수 교양 정도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시민사회에서 내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 내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렇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상식 같은 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초중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말이 재밌네. 대학 와서라도 배워야 할 것들. 해서 그런 강좌를 여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정규 강좌를 여는 거예요? 정규 강좌를 열려고 인권센터랑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회에서는 이거를 정규 강좌를 만들긴 좀 어렵잖아요. 학사위원회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인권센터랑 같이 좀 진행해보려고. 좋은 것 같아요. 인천대학에 한번 갔더니 인천대학은 인천대학 총학생회가 아예 한 강좌를 운영하더라고요. 외부에서 강사들을 모셔다가 학점 주는 2학점짜리인가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만들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니까 필수 교양으로 만들려면 사실은 학교 도움 필요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도 학교에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하는 거죠. 학점도 주는 거니까 그런 실험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 했어야 되는데 아직 기초적인 우리 사회가 언론 그러니까 좀 잘하려고 하는 언론들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 용어들부터 가르치고 앉았어요. 언론 보도가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든지 뭐 성소수자 관련해서도 뭐 용어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좀 더 어렸을 때 만약 배워놨으면 굳이 결례를 하거나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안 줘도 될 텐데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럼 두 가지 들으니까 하나 더 듣고 싶네요. 시민사회 교육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 또 총학생회장이 되면 뭐 하고 싶다. 학생 자치를 좀 다시 살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6년간 그러니까 총학생회가 제때 안 선다라는 것은 사실은 유명무실한 측면도 그렇죠. 많았던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기층에서 목소리가 올라올 수 있고 이 학생의 필요성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달 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욕심이 많아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일을 계속 벌려요. 지금 어제 했었던 기자회견도 그렇고 일을 벌리다 보니까 책임도 과중해지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사실 2월 들어와서는 설날 이틀 빼고 한 번도 못 쉰 것 같아요. 1월 달에도 하루 쉬었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유일하게 쉬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불러내요. 근데 사실 여유가 있으니까 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은 임기가 정해진 일종의 시한부잖아요. 그쵸. 그 희망을 좀 가지세요. 근데 그런데 정말 설날 이틀 빼고 하루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벌린 일 중에 하나가 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여러 대학 총학생회에 제안을 했다고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우리 총선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맞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10개 대학이 일단 모였나요? 네, 10개 대학 일단 모였고 10개 대학과 청년하다라는 단체 하나 같이 네. 그러니까 10개 대학을 정해서 10개 대학에 연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훨씬 더 많이? 네, 많이 제안을 했는데 응답이 온 게 일단 10개다? 네. 뭐 이제 국공립대하고 이제 교대 쪽 교대련은 아직 논의 중인 것 같고 뭐 사립대학들 중에서도 같이 할 의사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대학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같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7일 어제 총학생 회장들이 모였고 회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한 거죠. 그러니까 총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사실 19대 총선에도 그렇고 20대 이번 총선에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주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막 달라지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청년들이 투표를 하냐, 청년들은 표가 되는 그 집단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뭐 기사에서도 보고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는 이슈를 계속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한번 제대로 우리가 한번 총선에
그러니까 투표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율도 높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청년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자. 네. 그리고 요구하는 거는요. 이제 6가지가 있어요. 네. 6가지 적으면서 들어야 되겠다. 네, 네. 대학생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학내 거버넌스 해서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좀 보장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의원은 그게 총선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왜냐하면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라서 서울대법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법인이 됐으니까. 네. 네. 근데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재정이 혹은 재경이라고 불리는 예결산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보장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서울대법은 상위법, 그러니까 서울대법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법 제정을 누가 하냐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어떤 평의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고등교육법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맞아요. 야, 하나 배웠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문득 이렇게 새로운 게 뭐냐면 이 국회에서 법 만드는 작업이 이렇게 중요한데 보통은 학생이라 해서 아니면 뭐 그냥 나는 어디 가서 장사하고 있다고 해서 좀 놓치거나 잊기 쉬운데 이렇게 들으니까 직접적이네요. 학생들이 학내에서 조금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더라도 네.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대학 자율성 문제입니다. 그건 대학 뭐예요? 구조조정 관련된 문제인데 요즘에 프라임 코어 사업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이제 이 줄을 가지고 돈줄 주고 그렇죠. 네. 그걸 주고 이제 대학들한테 원하는 상을 계속 만들려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총장 직선제 문제 같은 경우도 뭐 학교 당국에서 맞아요. 작년에 그래서 부산대 선생님 돌아가시기도 했고 지금 경북대는 총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지정한 이제 대리인이 지금 총장 그 업무를 대리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정부, 특정 정부죠. 사실 그게 뭐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길 바라는 그런 교육부의 입김, 구체적인 압력, 돈질로부터 자율성을 그래서 확보하자. 고등교육 재정 GDP 1% 확보할 것을 네.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것도 역시 법사항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등록금인데 고지서 상해 반값 등록금. 그러니까 박근혜 조금 정부가 천천히. 등록금인데 고지서. 상해 반값 등록금. 상해가 뭡니까? 상의, 고지서 상의. 고지서에.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 이미 하고 있다. 뭐 국가장학금도 주고 뭐 대학장학금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다는 건데 뭐 등록금을 내는 게 예전보다 좀 덜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인데 반값 등록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지서에 아예 4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으로 150만 원이면 80만 원, 70만 원으로 돼야 반값 등록금이다.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박근혜식 반값 등록금이 있고 박원순식 반값 등록금이 있는데 이제 박근혜는 사실 공약을 그렇게 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총액이 14조인데 거기서 7조를 국가 등록 장학금으로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학생들한테는 그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식 반값 서울시립대가 지금 100만 원 정도의 등록금만 내고 있죠. 한 학기에. 네. 그럼 고지서에 100만 원. 네. 고지서 상의 반값 등록금.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애도 대학 다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청년 이슈 세 가지로 넘어가는데요. 주거 문제입니다. 네. 서울대생들은 주거 문제가 괜찮나요? 학교 기숙사에 다 들어가요? 아니죠. 원하는 대로? 10% 좀 넘게 수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요? 수용률 굉장히 낮죠. 그 기숙사비는 적당한가요? 그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한 학기에 한 60만 원 내지 뭐 좀 좋은 기숙사는 70만 원. 밥도 주고요? 아니면? 밥은 따로죠. 근데 이제 그래도 세 달, 네 달에 그 정도면 괜찮은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업체에서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기숙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은 건 아니고. 근데 한 달에 40만 원이죠. 어이고. 그래서 서울대. 그러니까 고려대는 아주 나쁜 경우고 서울대는 썩 좋지는 않은 경우 같아요.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은 만족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신림동 그 대학 고시촌 쪽은 저희가 주거 빈곤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채광,
식사할 수 있는 공간과 침실 공간이 분리되는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게 있는데 주거 빈곤율 1위예요. 고시촌이. 제일 나쁘다. 한국에서. 네. 그리고 그렇죠. 원래 고시원이라는 게 신림동부터 나온 거고 그 고시원이라는 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고시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 됐죠. 지금은. 네. 원조가 신림동이니까 원조의 명성에 어울리게 가장 나쁘다. 그럼 서울대생들이 주로 신림동 고시원 같은 데서 사나요, 지금? 원룸에 사는데 네. 원룸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래도 신림 쪽 이쪽은 싸다고 유명하는데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서대문구, 그러니까 연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 서대문구 아니면 고대가 있는 안암 쪽 같은 네. 경우는 뭐 월세가 60만 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다고 하고 학생들이 6,030원이라는 시급 알바를 하면서 그거를 내거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주거 문제를 청년의 입장에서 이게 청년의 입장이라는 게 당장 필요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인데 그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청년 배당을 확대할 것. 뭐 LH, 뭐 SH 이런 것도 네, 사실은 네, 공공임대주택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전세나 아니면은 좀 저렴한 공간에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그 배당을 청년들 그러니까 지방 정부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신용 내지는 성실한 데가 서울시, 성남시 같은 데는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또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네. 주거 문제가 있고. 서울이 사실 가장 심해요. 다른 네. 지방 대학들 이제 지방 거점 대학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립대. 싸니까 일단. 네,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변은 괜찮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를 네, 가지고 있죠. 네. 주거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 다음에 또요. 이미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6,030원을 1만 원으로. 네. 네. 뭐 토 안 달겠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그 일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정말 그거는 사실 부모님한테 돈을 다 받는다는 건데 금수저. 제가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뭐 일단은 대학 생활을 튼튼한 하면서 수저. 네. 기본적으로 뭐 월세 내고 가스비 전기세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카드값 내고 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들이랑 한 잔씩 하고 이러려면 최소 12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부모 집에 살지 않는 한. 네. 네. 근데 부모님한테 등록금도 받고 한 달에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아빠 엄마가 공무원이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모자라고 반값은 부모가 되더라도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소주 한잔 하려면.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좀 책임 의식을 느끼는 거죠. 나도 이제 성인이고 한데 이제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기댈 순 없고 집안 상황도 어느 정도 눈치채면 알만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6,030원으로 하기는 이제 어려워. 그러면 그냥 이건 뭐 과학적인 건 아니더라도 같은 과 친구들 이렇게 보면 알바하는 친구들이 몇 % 정도 돼요? 이게 좀 특혜일 수도 있지만 서울대는 과외를 많이 하죠. 그렇죠. 거의 다 해요, 과외는. 다 한다 기본으로. 네, 거의 많이 하죠. 뭐 4학년 들어가면 고시 준비한 친구들은 안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아끼면서 그러면은 과외를 많이 하겠네요. 저는 가장 많이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할 때 5개까지 봤어요. 5개란 5명의 학생.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뭐 한 번 하는 친구들도 있고 2번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보증금을 제가 벌어야 되는 네, 상황이었어요. 많이 벌어야 될 때, 네. 그러니까 좀 큰 액수를 벌어야 될 때 5개도 해봤다. 네. 그래도 나는 서울대여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과외를 못하는 친구들은 정말 견적이 안 나올 수 그냥 있다.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그러니까요. 제가 금요일 오전 수업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9시부터. 근데 왜 9시에 하세요? 9시에 못 그러니까 못 일어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비몽사몽 뭐. 근데 이렇게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저 친구가 전날 밤에 술 먹고 온 건지 아니면 알바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알바로 120만 원 정도를 벌려면 200시간 아예 불가능하죠. 알바로 120만 원 못 법니다. 못 벌죠. 못 벌죠. 편의점에서 어떻게 벌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네. 대출을 받기 시작을 하죠, 학생들이. 네. 그래서 일단 졸업할 때부터 일단은 빚을 안고 가는 건데 그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사실. 네. 최저임금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시급 최저 10,000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네요. 이제. 청년 실업. 청년 실업 수당을 확대하고 사내 유보금 풀어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라. 네.
삼성이 이번에 뽑는 거에 작년보다 좀 덜 뽑는다 그러죠. 전반적으로 덜 뽑아요. 전체 기업이. 네. 그리고 공무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 그거는, 물론 이제 한국이 참 서울대 총학생회장하고 얘기하려니까 깝깝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약간 조건이 다르니까. 그쵸. 근데 서울대생도 취업 압박을 당연히 느끼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당연하죠. 당연하고, 점점 서울대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서울대 나오면, 뭐 어느 정도는 다 취업이 된다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서울대생 안에서도 졸업을 못해요. 그 취업을 할 때까지. 물론 이제 어떤.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딸이 서울대 갔으니까, 뭐 단과대 학생회장을 하던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을 했더라도 졸업하면 뭐 취업은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아니다 현실은. 네, 역시 스펙 문제고요. 스펙도 스펙이고 그냥 정말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싶은 일자리 공간이 많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자리 자체가 적다. 네. 네, 그리고 비정규직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얼마나 더 낮춘 삶의 조건에서 이거라도 해서 다행이야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더 높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자리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 퀄리티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다만 근데 이제 그게 누군가의 지갑에는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도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 요구안을 놓고 총선에 적극적으로 일단 시작은 10개 총학생회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포부가 좋아요. 20대 총선에서 20대 최고 투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포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관심을 좀 많이 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행사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보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커밍아웃을 좀 하면 좋을 텐데. 농담입니다. 진짜 좋을 텐데. 그럼 떨어지겠죠? 그 사람들은 대학만큼 수준이 안 되니까 서울대생들만큼 수준이 안 되니까 분명히 국회의원 300명 중에도 성소수자가 몇 분이든 몇십 분이든 계시지 않을지. 그래서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은데 아닌 척하고 있거나 그분들도 사실 괴로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투표율을 어떻게 끌어올리겠다. 관심을 높이겠다. 그리고요. 관심을 어떻게 높입니까? 저희 일단 각 대학에서 그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 관악, 갑을 후보들 와라. 네. 해서 6가지 지금 공동 의제가 있고 각 대학에서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각 대학별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부산대 같은 경우는 총장 직선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주거 문제 심각하고. 서울대생들 중에서 관악구 유권자들이 좀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합니다. 저희 아마 일단은 먼저 시작한 대학들도 있긴 한데 주소지 이전. 주소지를 관악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관악구 유권자가 되는 거고 그 표를 행사하면서 유권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어느 지역에 뭐 경상도나 전라도 어디 가 있으면 내 표가 어차피 제대로 못 쓰일. 아니 뭐 부재자 선거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좀 제대로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는데 서울대생들이 관악구 유권자가 되면 발언권이 세질 수 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지역구 토론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대, 신촌, 홍대 거의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서대문구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를 여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다 온대요 후보들이? 그거는 이제 저희가 3월 마지막 주에 할 건데 그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대표 토론회. 열려고 하고 있어요. 4월 1일에. 일단 4월 1일로 가안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단위가 저희는 대학 단위를 중심으로 모여 있고 뭐 민달팽이 유니언, 청년 유니언에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모여 있는 청년 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이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크기를 더 크게 불려서 이제 한번 정당 대표들도 한번 오게 만들어 보자 한번. 네, 좋아요. 네. 안 오면 안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말을 똑바로 안 하거나, 그리고 만나고 자꾸 그런 자리가 열려야
서비스라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뭐 노력을 해겠다는 둥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가 많아지면 또 그만큼 세상이 바뀌는 건데. 그리고 그 자료들을 잘 이제 분석하고 네. 그래서 카드 뉴스 형식이나 아니면 SNS의 어떤 확산성을 이용해서 좀 많이 인지도를 높이는 건 이번 선거가 일단 있고 네. 선거에서 정당들은 어떤 정책들을 냈고 이게 왜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지를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물들을 좀 많이 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투표 시간이랑 공간을 더 만드는 거 아, 관련해서 이제 가능하면 이것도 해볼까 고민 중. 시간을 더 만드는 건 뭐예요? 왜냐면 학교 수업이 이렇게 끝나면 5시, 6시예요. 근데 중간고사는 언제 보죠? 중간고사가 4월 그쯤이죠. 대학생들한테는 그것도 늘 부담이겠네요. 그쵸. 총선 때마다 중간고사라는 거.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 투표 시간 끝나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좀 편하게 투표하려면 그래도 시간이 몇 늘어나요. 시까지는 투표 시간이 보장돼야 될 것 같아요. 8시, 9시까지는 돼야. 8시, 9시 정도는 돼야 네, 된다. 최소한 그쯤은 돼야 뭐 한숨 돌리고 나서 투표하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도 좀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출근하고 퇴근하니까 투표 시간이 끝났어. 혹은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의 어떤 일터나 생활하는 공간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투표날 뭐 임시 공휴일이긴 한데 못 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대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편의점이 투표날 쉴 리는 없잖아요. 그쵸. 24시간 돌아가니까. 물론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투표는 할 수 있지만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그렇다고 뭐 조그만 저 매장의 알바생이 저 투표하러 갔다 올게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장님이 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럼 투표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 장소가 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저희 공간 문제 관련해가지고 보면 네. 사전 투표소나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공간을 더 만드는 건데 이제 서울대는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곳이었나요 그동안? 아니죠. 아, 그 숫자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안 해주는. 네, 이게 근거 법정 대부분의 학교 보면 중에 공직선거법 하나. 148조 사전 투표소에 설치하면은 뭐 1항 보면은 이제 읍면 등 관할 구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해석을 군부대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군부대에서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등이라는 게 대학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대학에 사전 투표 전에 부재자 투표 대학에 투표소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2,000명이 기준이다 어쩌고 그러다가 슬슬 빠져버린 거죠. 관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니들이 뭔데 뺏어가냐 뭐 이런 것도 가능한 네,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도 있었던 경우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전에, 네, 네. 네, 체육관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게 정말 많은 대학들에서 이제 다 당연하게 가능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네. 있어가지고. 그럼 서울대에서는 이번에 사전 투표소 설치가 되겠네요. 총학생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고. 확인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 일자를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네. 이제 아예 공동 행동 차원에서 한번 요구를 해보자. 네. 안 된다고 하면 헌법 소원이나 아니면은 국가인권위 제정까지 네, 진정도 하고. 네, 아니 진정, 그리고 또 뭐 사실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악구 주민이 되려면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날짜가 네, 이전할 주소 네, 이전할 그렇죠. 뭐 며칠까지인데 뭐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절차에 밟지 않으니까 전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내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그리고 선거라는 게 매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년 학생들이 선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일정의 뭐랄까 가이드라인을 새로 짜주는 거니까 저는 뭐 약간의 실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세요? 지금 서울대학교 김보미 총학생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좀 독특하죠. 그냥 성소수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남다른 인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로 보여요. 사회 의식도 그렇고. 그 고등학교를 무슨 어디 특별한 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아니 그냥 저는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 예. 나왔어요. 아니 뭐 대원 애고도 그냥 특별한 학교는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네, 아니, 국립 흔히- 일반계 고등학교. 네, 흔히 얘기하는 대로 무슨 이상한 대안학교 네. 이런 데는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사회 의식이나 이런 인권 의식은 주로 대학 들어온 다음에. 아니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고등학교 때 왜요?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이제 현병철 위원장이긴 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했었던 뭐 인권이사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군가 산점제 관련해가지고 토론 참여도 했었고. 몇 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국가인권위원회 행사에 갔었다. 모의 인권이사회. 네. 네. 그거 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학생인권조례 학교 저희 학교 네. 때 여학생 대표로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했었지만, 네. 그리고 대학 와서도 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인턴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그게 몇 활동- 학년 때죠?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 그러니까 1, 2학번? 네. 1, 3학, 1, 2학번. 맞아요. 우리 보미 씨 그때 봤죠. 네. 네. 2012년 여름부터 2013년 겨울, 그러니까 초, 한 네. 7개월 정도 그때 네. 했었고 군인권센터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인턴하던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게 도움이 되죠. 일단은 현실을 좀 많이 알게 되죠. 이런 그렇죠. 시민단체나 네. 인권단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가 항상. 열악이요? 예, 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받고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정말 주말 평일 뭐 밤낮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서 되게 인상 깊게 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움은 되나요? 그런 활동을 한 게? 네, 저는 본인에게. 저한테는 오늘날의 김보미를 만드는데 항상 그 시기 항상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내가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네네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도 그때 경험들이 다 그거 밑거름이 됐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제보다 오늘 좀 상태가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좋고 그러면 좋죠. 저희도 인턴을 계속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안 하는데 열정페이 논란에 휘말릴까 봐 두려워서 그때 한참 그런 네, 게 그래서 있었죠. 그렇다고 페이를 주자니 좀 그렇고 뭐 많은 건 아니어도 또 좀 하여튼 약간 좀 저희도 좌고우면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인턴 해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어디 그쵸. 교육도 듣고 저희는 뭐 저희 인턴은 교도소 같은 데도 가보고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평소에 못 가니까 저도 자기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한은 못 가잖아요. 교도소. 군인권센터 하면서 농담인데 군사법원도 가보고. 군사법원 그렇죠. 신기했어요. 그때. 그렇죠. 네. 특히 여학생 입장에서. 군대 사실 남학생들도 거의 맞아, 가면 안 군대 되긴 갔다 온 사람도 군사법원 안 갔을 거예요. 네. 저도 안 가봤네요. 그래. 저도 제대한 다음에 일하면서 갔지. 맞아요. 그런 체험들이 성장시키는데 하여튼 뭔가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인턴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생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네. 그런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에서의 인턴 활동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나의 인권 감수성, 인권 의식을 만들어줬다.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건 아니네요. 수업도 저는 학교에서? 사회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아. 그때 이제 들었던 뭐 김홍준 교수님의 현대사회 사회학 막 이런 수업 네. 들으면서 이제 스튜어디스의 감정노동 뭐 네. 이런 것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네, 그런 네. 기회가 있었고 뭐 제 이해성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네, 유명한 옛날 책, 페미니즘 옛날 책. 책들도 이렇게 네. 많이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고의 폭이 좀 많이 넓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활동도 도움 많이 되고 그러면서 공부도 같이 이제 병행 해보려고 했어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봤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수업하는 어떤 학교는요 총학생회가 학군단 친구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그거 참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서 메인 캠페인이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정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니 무슨 어디 도덕 선생도 아니고 그리고 정직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안 보면 페널티 먹고 뭐 F 맞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근데 참 총학도 많이 다르군요.
그런데 옛날에 이 총학생회가 흔히 이 활발할 때 운동권, 뭐 총학생회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김보미 회장님은 운동권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좀 약간 컬러가 다른가요? 약간 요즘에는 저는 저희 이제 총학생이나 선거본부 나왔을 때도 그런 질문들을 해요. 네. 너네는 권이냐 비권이냐. 근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의 상도 되게 많이 달라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네, 시기에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서 학생들의 삶도 달라지고 그거에 맞춰서 학생의 상도 달라진다 생각하는데 저희는 평소에는 복지나 학교 안의 사업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생 집단에 대해서 하되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땐 나가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총선 준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 민중총괄 계속 나갔었거든요. 깃발 들고 저희는 하고 한 명이라도 나가면 그 깃발이 하구를 보호할 수 있다면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깃발이 하구를 보호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깃발이라는 게 여기로 모이고 위험할 때 이제 같이 뭉치고 이동하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고. 사실 깃발이 하구를 보호하지는 않죠. 근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곳으로 오면 좀 집단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 갑자기 이렇게 동떨어지다가 그렇죠. 뭐 인터넷보다 집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학생들 청년 집단이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민중총괄의 전체 비율 뭐 노동자나 그렇죠. 빈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리고 조금은 이 정부에 들어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에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우리 목소리를 내보자라는 맥락에서 하게 된 것도 있었고, 그 집회에 나가요. 저희는 나가야 된다고 의견이 수렴이 되면 나가요. 네. 집행부에서요? 네. 아니 이제 총운영위원회, 그러니까 네. 단과대 학생회장 연대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관련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간담회 이런 것도 많이 열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학생회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뭐 주거 문제, 뭐 교통 문제 관련해서 복지 사업도 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 김보미 회장님 보면 자 이제 대학에 갔단 말이에요. 간 다음에 과대표하고 자 단과대 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매 계기가 사실 학생회 활동 그만둘 만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과 대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거 안 해라고 마음 먹을 이유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끝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졸업 마지막까지 온 거고 총학생회장까지 온 건데 근데 뭐 남달리 형편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참 알바 많이 뛸 때는 뭐 과외를 5개씩이나 하고 이렇게 보통 학생인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체념하지 않는 까닭? 그건 뭐예요? 세상은 변할 것이다.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근데 변하긴 했잖아요. 계속 지난 8년, 9년도 변했는데 안 좋게 변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단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집단 안에서 변화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변화를 봤을 때 보람 있죠. 그러니까 단과대 학생회장을 했었을 때는 제가 속한 단과대학이 생활과학대학이에요. 저희 의료학과, 식품영양, 아동가족, 소비자. 저는 아동가족학을 전공하는데 메인 전공은. 근데 이제 학생들 학생에 관심도 없고 학생이 왜 필요한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학생이 원래 내라고 하면 거기가 되고. 여학생이 많은 단과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단과대 학생 대표자 회의 만들고 그 다음에 직선제로 다 대표도 뽑을 수 있게 재정적 지원해주고 그냥 뭐 호선이야 너가 이번에 해 이게 아니고 정말로 표를 이렇게 해서 단독 후보가 나오더라도 해서 그렇게 과대표들을 뽑고 그래서 그거 구성된 것끼리 책임감 있게 우리가 같이 단과대 운영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중학생회장을 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도기 시기에 강석진 바구수건 해결이 오래 걸렸지만 됐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변화시켰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변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대, 희망이 있는데,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뭘? 사실 이번에 커밍아웃 했었을 때 네. 당선이 됐고 저희가 투표율이 53%, 4일 만에 53%가 나왔고 첫날 30%가 나왔어요, 투표율이. 네. 그리고 그거는 일부 학생들은 기다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투표날 되면 그쵸. 나 투표한다. 네. 첫날. 아. 그리고 찬성률이 86%를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봤었을 때 이 세대가 조금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네. 또 어떤 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더 감수성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사회에 나가는 거고 그러면 또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가 또 있고 이제 강숙진 박원수권 문제가 해결되면서 학내에서도 학생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다. 그런 분위기를 생겨가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일 때마다 맞아요. 또 그리고 하나는, 학생들 스스로가 네. 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네.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 볼 때도 기분 되게 좋죠. 김보미 학생의 존재 자체가 서울대 학생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과대평가해 아니, 주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많이 나왔다며요. 네. 지지율도 높고 86.8%. 네. 그 다음에 연장 투표도 안 하고 가을 투표만으로 18년 만에 변화는 변화네요. 자, 뭐 얘기 몇 마디 안 했는데 이렇게 늘 시간이 빨리 갑니다.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하나는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거는 뭐 4.19도 학생이고 뭐 6월 항쟁도 그렇고 학생운동의 전통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외국도 그런데 일반 노동자들보다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냐. 시간이 좀 더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요즘은 그 얘기가 별로 무의미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뭐 알바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일반 노동자들보다는 학생들이 약간이라도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다는 건 뭐 돌아볼 수도 있고 뭐 현실 참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기대들인데 그런 게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과하거나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으셔요? 어떠세요? 그런 사회적 기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많이 오히려 그 기대에 대해서 많이 못하고 있지 않나. 와, 거꾸로 얘기하시는구나. 이분 진짜 정말 독특한 분하고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문법은 이런 거예요. 옛날 꼰대들이 옛날 생각만 하고 네.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싫다. 이런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우리 서울대 총학생회장님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인간은 사람이라는 건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이 네. 옛날부터 정말로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 때도 쓰고 항상 쓰는 말이잖아요. 쉽게 쓰는 말인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들의 정치를 삶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렇죠. 삶이 여유가 거기에 없으면 관심을 정치 없죠. 가질 수 네. 있고 그런 시간적 여유, 마음적 여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가 했었을 때는 저는 그게 많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6,030원을 1,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가, 뭐 그런 것들. 그만큼의 여유. 네, 조금 덜 일해도 되니까. 네. 그런 것들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학생들의 삶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예전처럼 뭐 괜찮아 일단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어가 아니고 그냥 그 취업 하나 하는 것 자체로만 내 모든 시간들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많이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에 어른들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언제나 학생들은 뭐 상태가 좋았고 훌륭한데 특히 지금 2016년 새로운 학생운동 지도자들은 정말 책도 좀 읽고 그러세요? 평소에? 저요? 요즘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그걸 샀어요. 이북 리더기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 요즘에는 고전을 좀 다시 읽어보자 해가지고 세계의 명작. 네, 최근에 뭐 보신 책 있으세요? 요즘에 그냥 소설책인데 카르멘이라는 책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거. 그냥
좀 뭐랄까 물론 제가 하고 있는 활동과 연관된 책들을 좀 많이 읽으면 좋을 텐데 좀 머리도 식히면서 그래, 안 옛날에 그래도 사람들은 좋아요. 무슨 생각하고 네, 살았나 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 읽어보고 요즘에는 좋아요. 그 책 한번 읽어 미움받을 용기 네, 좋아요. 저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이야기만 듣는 건 아닌데 그럴 때 내가 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네, 맞아요. 악플 같은 거. 그렇죠. 악플 안 보면 끝인가. 근데 저는 약간 변태인가 봐요. 네. 그걸 또 보고 있어요. 사실 저도 다 봐요. 네. 그리고 이 자식 누구지? 이거 어떻게 갚아주지 이거? 댓글도 달고 저도.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또래가 많아요 사실. 뭐 요새는 청년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청년이에요? 저는 사실은 청소년기 후반부터도 청년으로 어느 정도는 볼 수 그러니까, 있죠. 물론 그러니까. 청소년기 그러니까 법적으로 몇 규정이 살부터 몇 14살. 살까지? 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딱 대충 한 말하기는 18? 18, 19부터 네. 그러니까 그 전 청년기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기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제 청년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부터도 네. 고려 대상이에요.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해요. 이 사람들 갑자기 딱 해서 몇 살 그렇죠. 그러면 청년 이건 큰 아니기 묻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몇 살까지가 청년이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 30 후반, 40 전. 네, 알겠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청년도 한 20년 있는 거잖아요. 저 2030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특히 총선을 맞아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평소에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냥 같이 세상을 바꾸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우리 모두가 저는 항상 성수자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네. 성소수자로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함께 세상을 바꾸자.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이게 선동,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좋아요. 그러니까 네. 세상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럼요. 삶은 변화하고 이제 그냥 근데 근데 이제- 기득권이나 주류가 원하는 대로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뭐 일자리 좀 늘어나고 우리 좀 더 행복해지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주거 거죠. 환경도 네. 좀 개선되고 네, 좀 괜찮은데 살 수 있고 좀 어. 괜찮은 걸 먹을 수 있고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걸- 너무 많은 시간 일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너무 고통받거나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 있어야 되고 변화는 혼자서 위대한 지도자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자 친구들한테. 그다음에 총선을 맞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많은 다학들과 시민단체들이 이제 네.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미숙할 수도 있고 사실은 더 역량을 쌓아야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이런 움직임에 많은 관심 그리고 투표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서울대 총학생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10개 이제 뭐 다음 주가 되면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많은 총학생회장들, 총학생회 그리고 여러 청년단체가 함께 할 텐데 정말 바람대로 20대 총선에서 20대가 60대와 맞먹는 그런 투표율을 보인다면 전 그럼 21대 국회에서는요 20대 국회의원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굉장히 이렇게 유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정치 세력이 되잖아요. 청년 학생들이. 그런 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직역으로는 검사들이에요. 검사 출신이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국회의원 되게 많아요. 왜 많냐? 그러니까 자기 정치 세력화를 잘한 거예요. 자기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도 잘 써먹은 거고 물론 자기들만을 위해서 써먹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뭐 청년 국회의원 후보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진보정당에는 전반적으로 몇 명. 봤을 때 19대 국회 평균 연령 60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휴. 그 아저씨라고 얘기하기도 못한 할아버지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시는데 뭐 나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샌더스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많다 연령이. 젊은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투표율부터 높여보자라는 말씀. 그래도 이번에는
젊은 청년 정치 후보자들이 많이 나온 것, 조금이라도 그 전보다는 더 많이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근데 좀 큰 정당들에서는 아직 어떤 움직임이 없죠. 그쵸. 네, 비례로 한두 명 껴줄까? 뭐,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주는 건 좀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또 그런 정체성, 청년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도 문제잖아요. 나이가 뭐. 당사자적인 것도 네, 중요한 네, 것도. 네. 아이고, 오늘 모처럼 하루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오시라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핑계대고 다른 날 또 쉬려고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청취자들도 좋은 시간이셨을 텐데요. 오늘 38 여성의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다방도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모셨었는데, 모처럼 젊은 목소리 들었고요. 젊지만 성숙한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청취자 여러분들하고도 인사하시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오늘 사실 저도 너무 즐겁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다방은 오피니언 리더만 많이 듣는 방송이 아니라 대학생도 많이 듣는 방송 첫걸음을 띄겠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김보미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님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